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건 정 의원님 나오시면 스페이스X 어떡한데요? 뭐 이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띄워놓은 거 보니까 지난 153. 금요일 기준으로 153달러네요. 네. 한참 잘 나갈 때 200달러 정도 갔었으니까 그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럴 건 없지 않아요? 좀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스페이스X 그 공모가가 135달러에서 시작을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시초가가 150달러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 200달러 넘게 이제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연이틀 한 20% 넘게 오르면서 한때는 아마존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150달러에서 200달러 넘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공급이 된 거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X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핵심은 시초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200달러 정도니까. 넘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폭이 이게 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낙폭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이 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전에도 저희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떤 재무에 대한 부담, 네.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차치하고 나서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한 진단으로 했을 때 제일 큰 이유는 사실 과도하게 단기간에 급등했다. 그쵸. 그리고 그거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사실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수급 영향이 더 큰데 그렇죠. 스페이스X가 공모되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4%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네.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단기의 그런 급등락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기술주다 보니까 좀 그런 매크로 환경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금리 겹쳤던 같은 거 이런 거. FOMC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도표가 우상향되면서 좀 그런 우려분들이 나왔던 거고 네. 이제 세 번째가 아무래도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상장 직후에 얘네가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예. 그래서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저 IPO가 결국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이유인데 자금 조달을 이렇게 꽤 했는데도 또 회사채를 발행해? 그럼 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사채를 거의 200억 달러 좀 넘게 네. 조달을 했는데 이게 왜 조달을 했느냐? 당연히 돈이 필요해서인데 그러겠죠. 왜 돈이 필요하냐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상장하기 전에도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AI와 관련된 네.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상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채 같은 경우에는 XAI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합병하기 전에 있던 XAI가 있던 부채예요. 근데 XAI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높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스페이스X랑 합병이 되고 나니까 사실상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낮출 수 있는 있는 기회가 얘기가 됐던 되죠. 거고 네.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이제 주관사로부터 브릿지론을 차환을 했어요. 예. 근데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2027년이 만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짧죠 원래. 네, 브릿지로는. 만기가 짧으니까 네. 이거를 상장하고 직후에 다시 차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는 아니 그러면 상장해서 자금 조달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만큼 스페이스X가 투자금이 더 필요하구나 뭔가 지금 자금 조달한 것만으로 이거를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뭔가 쓸 일이 있으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AI에 대한 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에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상장하고 나서 조금 다시 제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스페이스X라고 하면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 네. 물론 지금도 그건 맞지만 상당 부분 지금 스페이스X 재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AI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 쪽보다. 그쵸. 재무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영업 적자를 냈던 것도 AI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펙스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AI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도 AI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출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 엄청 작거든요. 그러니까 XAI가 AI 부분, 그렇죠. 부분이. AI 부분, XAI 부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전체 합체가 AI 부분이라고 하면서. 네, 한 전체 부문에서 매출 비중이 한 20%도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내년도 되면
전체 매출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으로 전체 매출보다 AI 부분에서 더 나올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AI 1년 부분. 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고 우리가 하면 보통 우주에 돈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까보니까 지금은 스페이스X가 돈을 우주로 많이 벌고 있고 네. 비용은 AI로 나가고 AI로 있는데, 나가고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에 대한 매출 구조가 저는 빠르면 3분기. 올해 3분기. 예. 그러니까 아마 2분기에도 재무적인 부분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4분기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제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백로그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글쎄요. 네. 백로그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캐펙스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가 기존 하이퍼스케일러들과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 얘네가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를 투입하는 이유가 AI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컴퓨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컴퓨팅에 돈을 쓰면서 자기네들 AI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스페이스X는 AI 인프라를 지어서 네. 그걸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컴퓨팅으로 팔고 있어요. 이거 임대 사업을 한다.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 집값이랑 비슷한데, 네. 서울 집값이 엄청 오를 것으로 기대가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사게 되면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빚도 많이 져야 되고. 빚도 많이 져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 이거를 임대를 내주는 거예요. 일단은 뭐 갭 투자 같은 걸 해서.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게 비용이 전가가 되겠죠. 그렇죠. 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비용을 임대료 사이브 수익을 본 거를 또 집을 사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정말 AI가 서비스가 너무나도 고도화될 수 있으면 그때서야 임차인들 다 물리고 근데 자기의 그룹 자기가, 서비스를 예.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재무적인 어떤 부담의 원흉인 AI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르게 회복된다는 얘기면 지금 상황이 그게 되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오히려 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뭐 스페이스X를 직접 이제 서학개미 분들 미국에서 사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련 ETF를 사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의 주가 하락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굳이 고민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런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되게 시점을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어제 내일 하루 이틀 상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그럼 스페이스X의 이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선이 곱게 바뀌는 구간이 언제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당분간은 좀 더 뭐랄까요, 어떤 수급적인 불균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당장을 보기보다 언제 이 시선이 누그러뜨려질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2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AI와 관련된 그 컴퓨팅 아까 세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월세가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5월부터 들어와요. 그러면 5월, 6월 두 달 정도치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꽤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두 달치가 포함되는데 두 달 정도로 하면 얘네가 처음에는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월세를 그렇죠. 좀 세를 아끼게, 그러니까 네. 싸게 해주거든요. 싹 깎아주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보일 거고 3분기 정도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3분기는 온기 반영되는 게 있고 또 그렇죠. 3분기는 디스카운트가 없이 온기 그렇죠. 반영되거든요. 제대로 반영되는 그래서 거죠. 흑자에 대한 부분 가시성이 저는 꽤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2분기에 만약에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적자가 왜 이렇게 상당히 완화됐지? 그렇죠. 그럼 그 이유를 찾아볼 거고. 그렇겠죠. 그게 AI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럼 3분기에 이거 어떻게 되지? 확실히 나아지겠네. 그렇죠.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타이밍을 보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전 정도로 그 타이밍을 잡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눠서 아이, 그게 무조건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실적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또 가이성이 되는 걸 보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언제쯤 나와요? 8월 초에 나옵니다. 8월 초고 네. 그거를 잘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이 스페이스X 관련돼서는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스페이스X 현재 부담이 됐던 AI 부분은 이제 그런 시점으로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3분기 때부터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8월 초에 나오는 2분기 실적 때 그거를 진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고 그 원래 우주항공 쪽은 원래 돈도 벌기도 하는데 그쪽은 여전히 괜찮은 거죠? 네, 그 수익성도 상당히
그 예를 들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 통신 쪽 사업 부문이잖아요. 네.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매출의 전체 비중이. 제일 커요. 근데 거기에 사업 부문 마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야, 좋네요.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 마진율도 굉장히 높아서 이게 생각보다 우주 쪽은 돈을 잘 버는데 AI 쪽에서의 발목 잡혔던 그러네. 게 네.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상장 타이밍 자체도 딱 재무적인 성과가 제일 안 좋을 때가 1분기였거든요. 그때를 해가지고 해서 예,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림이 이제 아닐까. 상장된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턴어라운드 하고. 그러면 주가도 네.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쵸. 하여간 뭐 그 양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스페이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요즘에 주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 약간 지나가는 소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스페이스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위원님한테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AI의 얘기도 앞서 잠깐 하긴 하셨지만 이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돼서 반도체와의 상관성을 하나 좀 여쭤보시고 우리는 워낙 반도체 비중이 좀 큰 네.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주항공의 강자는 아닌데 지금 바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간 우리도 좀 기술력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반도체는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건지 우리는 왜냐하면 반도체가 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가전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주항공 쪽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주 쪽으로 넘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 수요는 적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런 뭐 방송에서도 우주 쪽에 대한 전문 패널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주도주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에서의 그런 열기는 식지 않았고, 그렇죠. 물론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겠지만 그 AI 투자 사이클 내에서 주도주가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거지. 그렇죠. 여전히 반도체라는 큰 틀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공급망을 어떻게 더 잘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전체 시장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꺾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투자가 안 꺾였다고 보면 결국엔 이걸 얼마만큼 많이 구축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공급망에서의 지상에서의 부담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주나 다른 인프라 쪽이에요. 머스크 얘기가 그거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많이 가시화가 된 건 아닌데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의 엄청난 강자잖아요. 전 여전히 그 메모리 쪽에서의 주도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지상에서의 역할과는 어떻게 좀 다르냐면 우주 방사선에 더 잘 버텨야 됩니다. 강해야 돼. 내구성이 네.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지상과의 환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압도 없고 그리고 방사선이라고 해서 맞는 것도 되게 세요. 근데 이게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파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미세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변형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가 오류가 나버리는 순간 그렇죠. 기계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내구도가 있을 수 있냐. 두 번째는 우주공간 같은 경우에는 냉각 자체를 자연적으로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열의 내구성이 강해야 됩니다. 반도체의 부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들이 지금 엔비디아나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하이닉스나 이런 국내 기업들도 이런 쪽으로도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둘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반도체 자체가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도 이제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세대 시장으로 보고 있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도 뭐냐면 지금 이번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AI 서버니까 하여간 서버단 그러니까 이쪽 외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피지컬 AI,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AI 서버 수급 그 수요도 훨씬 못 채울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 2017, 8년, 8, 9년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랑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그랬을 때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머스크의 그림대로만 간다 그러면 2030년대 넘어가면 이제 우주 얘기가 확실할 텐데 그럼 이게 또 새로운 반도체 수요처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피지컬 AI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네. 결국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거봐 AI 쓸 곳 엄청 많다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많으니까 결국엔 AI를 우리 더 발전시켜야 돼.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반도체를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거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더 성장할 폭이 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태클이 걸리지 않으려면 공급망이 원활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부품도 그렇고 소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작도 제작이고 전력망도 그렇고, 네. 전력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애플의 가격 인상 얘기가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맞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연 수요 뭐 이 사람들이 그만큼까지 계속 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정의원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사실 반도체 얘기까지 말씀 나눠봤는데 우주항공 분야도 반도체 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굉장히 큰 반도체 수요처가 될 거다. 네. 그렇게 또 확인했고 스페이스X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